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663페이지 보시면 요약집 663페이지 3번 보시니까요.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금액 계산 나와 있죠. 이 사업소득금액 계산을 여러분한테 직접 해봐라 뭐 이렇게 계산 문제로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 계산식의 의미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먼저 설명 한번 드리고 교재 한번 볼게요.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라는 것을 빼서 우리가 사업소득금액, 임대 우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해요. 그럴 때 이 임대 사업소득금액, 이 총수익금액은 또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임대료, 간주임대료. 자, 임대료라는 게 뭐냐면 월임대료예요. 우리가 임대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소득세는 월임대료로 계산하거든요. 월임대료로 말하고요. 간주임대료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증금 전세금을 받고 임대해요. 그러면 그 보증금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 이자액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주임대료 그러면 보증금 전세금 받고 임대했을 때 그 보증금 전세금을 말하자면 월 임대료로 환산한 임대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대료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놨을 때 이자액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한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 수입, 보험 차익 이런 것들을 합한 것을 우리가 임대 사업 총 수익 금액으로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 전부 합한 여기서 우리가 필요 경비를 빼서 사업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식의 의미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달 외울 것은 아니고 요 식의 의미만 이해해 두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럴 때 거기 계산식을 보니까 이 계산식이 나와 있는 건 뭐냐면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거예요. 자,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 보증금에서요 3억 원을 빼요. 3억 원을 왜 빼냐면 이따가 나오지만 우리가 소위 전세주택 보증금만 받고 임대한 전세주택은 이따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3억 원까지는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3억 원을 빼요. 그 다음에 임대 우리가 보증금의 전체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60%만 과세해요. 임대 보증금에. 그래서 60%를 곱하고 여기다가 임대 일수를 곱해요. 근데 임대 일수를 365분의 71일 이러면 계산 문제가 그러면 계산이 골치 아프겠죠? 그러니까 대개 요거는 1년으로 나와요. 1년으로. 그러니까 365분의 365. 그래서 요거는 변수가 임대 일수는 변수가 안 되도록 나와요. 시험에 혹시 나온다 그러면. 그래서 요거는 임대 일수를 말하는 거고 여기에다가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는데 정기예금 이자율이라는 것도 되게 조건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정기예금 이자율이 거기 이제 1.2%라고 나와 있죠. 근데 요건 이제 시험에서 1.2% 하면 또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정기예금 이자율도 숫자 이제 소수점으로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혹시 나온다 그러면 나올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또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 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을 빼서 이제 구하는데요. 자, 요 식을 여러분들이 달달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식의 의미만 한번 봐놓고 갑니다. 자, 우리가 간주임대료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간주임대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의 합계액에서 3억 원을 빼고 그 다음에 여기에 60%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60% 곱하고 여기다 임대일수 곱하고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이제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사업 부분에 발생한 금융수익이라는 것을 빼서 이제 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거기 교재를 보시니까 추계신고의 경우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기억번호 한번 보세요.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자 2주택 이상인 경우에 보증금의 족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부터 순서대로 3억 원을 빼고 뭐 윤년에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정기예금 이자율이 현재 1.2%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조건이 나올 때 시험에서 1.2%라면 계산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고요. 그 다음에 숫자는 이제 쉽게 나올 것이고 혹시 나온다 그러면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임대사업 부분에 발생한 금융수익을 빼는데 요게 이제 딱 한 번 시험에 또 나온 적이 있긴 있어요. 28회 시험 때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을 말하는데 여기서 유가증권 처분이익이라는 것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요건 빼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요 정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뭘 뺐었어요?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사업 부분에 발생한 금융수익을 뺐잖아요. 그럴 때 빼는 금액 중에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배당금의 합계액은 자 빼는데 유가증권의 처분이익이라는 것은 여기에
금융수익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포함해가지고 포함하지 않는데 포함한다고 28회 시험 때 한번 바꿔서 딱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총수익 금액에 포함되는 관리비 수입이 있죠. 예, 요거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편하게 한번 봅니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 전기료, 여기 밑줄입니다.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요거는 관리비 수입에 포함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청소비, 난방비 등, 자, 이런 것들은, 자, 어떻게 하냐면 총수익 금액에 산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봐놓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번이요.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임대소득 금액에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자,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냥 그럼 뭐만 딱 기억하냐면 여러분 요 총수익 금액에 포함되는 관리비 수입에서 공공요금, 공과금, 전기료, 수료 등의 공공요금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것만 딱 여러분들이 알고 나머지 잡다한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임대소득의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총수익 금액에 관리비 수입을 포함하는데 그 관리비 수입에서 전기료, 수료 등의 공공요금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이것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전기료, 수료 등의 공공요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공공요금의 금액을 납부액을 초과한다 그러면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다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이런 것들 눈여겨보시고. 아셨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은 관리비 수입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의 소득세 과세 있죠? 요거 한번 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전세주택이라는 거예요. 보증금, 전세금만 받고 임대했다? 그럼 전세주택인데, 자, 요 전세주택은요, 원칙적으로 보세요. 여기 동그라미 1번.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월세주택만 소위 말해서 임대소득을 과세하는 거지 원칙적으로 전세주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자, 그런데 다만, 자, 중요한 거 거기 윗줄이죠? 하이라이트 표시되어 있습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그러니까 전세주택은 몇 주택부터 과세해? 3주택부터요. 이제 내가 주택이 두 채 있어요. 하나는 살고 거주하고 하나는 전세 줬어요. 보증금 받고. 그러면 그 전세주택에 대해서 보증금에 대해서 소득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자,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밑줄이고 그 주택과 부스토지 임대하는 경우에 그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또 밑줄입니다. 얼마요?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금액을 자,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즉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즉 전세주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하여튼 전세주택은 몇 주택 이상이면서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예요.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한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딱 3억 원이면요. 네? 보증금 합계액이 딱 3억 원이면 과세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3억 원 초과해야 돼요. 이상이 아니에요. 이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3주택 계산할 때 있잖아요. 소형주택이라고 그래서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이 소형주택, 그러면서 엔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이 소형주택은 소위 이 3주택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제외한다는 거. 이런 정도 한번 또 보시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소득의 수입 시기를 보니까요.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졌다 그러면 그 정해진 날, 매달 15일 정해진 날을 임대소득의 수입 시기로 합니다. 자, 근데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있죠? 그때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뭐 바꾼다 그러면, 구직을 바꾼다 그러면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도 뭐 실제로 지급을 받은 날을 임대소득의 수입 시기로 한다. 1번과 2번을 뒤바꿔요, 여러분들. 그것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매달 15일 그 정해진 날인데 정해진 경우에도 그 지급을 실제로 받은 날로 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오라. 네? 그것만 주의해서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보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입니다. 자, 요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아까 분리과세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분리과세와 물론 정확히 얘기하면 종합소득, 다른 소득이 합산해서 과세하는 종합소득과 따로 임대소득만 분리해서 과세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 그래서 주의에 나와 있죠? 주택임대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떻게 할 수 있다?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여러분의 다른 종합소득이 합산해서 과세하는 이런 방식과 또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과세하는 방식 선택하는데, 그럴 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 어떻게 하는지 그 식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임대소득의 수익금액 있잖아요. 이 수익금액에다가 1- 필요경비율이니까, 자, 요게 1이니까 요 100분의 100인데요. 1- 필요경비율이 만약에 여러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60%인데 1-6이니까 100분의 100, 100%에서 60%, 경비율이 60%다 그러면 결국은 요거 얼마를 말하는 거예요? 40%예요. 결국은 수익금액에 몇 프로를 곱하냐면 40%를 과세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필요 경비율이 만약에 경비율을 60%로 한다 그러면 과세되는 것은 몇 프로만 과세하는 거예요? 40%만 과세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금액의 40%를 과세해요. 그래서 수익금액의 40%를 곱하는데, 만약에 임대소득의 수익금액이 2천만 원이에요. 그럼 2천만 원의 40%는 얼마예요? 2천만 원의 40%는 얼마예요, 여러분들? 248, 800만 원이죠? 네, 그럼 800만 원. 자, 그 다음에 여기서요, 공제되는 금액이 있어요. 공제 금액이 있는데, 공제 금액을 빼는데, 자, 여기 좀 칸을 이쪽으로 밀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 공제 금액을 빼는데, 얼마를 공제 금액 빼냐면, 여기 이제 그 보면은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거기 공제되는 금액이 보니까 얼마예요? 4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미등록자는 얼마? 200만 원. 자, 그러면 요 400만 원을 빼요. 자, 공제된 금액. 400만 원을 빼니까 요거 얼마가 됩니까? 400만 원이요. 그러면 여기에 400만 원에다가 곱하기 소득세, 분리과세 시 소득세 세율을 좀 기억해요. 요거는. 자, 몇 프로 세율을, 소득세 세율을 정한다? 14% 세율을 정해요. 14%. 그러니까 4, 1인 4, 4, 4, 16 얼마입니까? 예? 얼마예요? 4, 1인 4, 4, 4, 16 얼마입니까? 예? 56만 원이죠? 예,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기 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 특례, 그래서 분리과세 시 주택임대소득의 산출세액은 수익금액에다가, 임대소득의 수익금액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수익금액에다가 1- 필요경비율이라는 건데, 이게 말하자면 1-1은 100%예요. 100%에서 필요경비율,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몇 프로 경비를 인정해 주냐면 60%예요. 자, 그 다음에 미등록자는 몇 프로예요? 50%를 인정해요. 자, 그러니까 100%에서 60% 빼니까 과세되는 것은 몇 프로만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네, 40%만. 거기서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이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얼마? 400만 원 공제해주고요. 미등록자는 200만 원을 공제해줘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소득세 정되는 분리과세 시 세율은 몇 프로다? 14%예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14% 세율을 좀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주의, 다시 밑줄이요.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떻게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주의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분리과세 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이 사업소득금액 계산하는 거, 요거 계산, 산출세 계산식 한번 요것도 눈여겨봅니다. 특히 뭐 잘 모르겠으면 14%라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경비율을 달리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얼마요? 예? 얼마요? 자, 60%. 그 다음에 자, 미등록자는 몇 프로요? 50% 경비를 인정한다는 거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자, 공제되는 금액인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얼마 공제해? 400만 원. 미등록자는 얼마? 200만 원 공제한다. 이런 것들 눈여겨 한번 봅니다. 아직 식에 대한 의미는 아직 안 나오는데, 시험에 안 나왔지만요. 그 다음에 7번째 한번 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여러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막 물어보는데, 일단은 뭐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일단 뭐 이제 주택임대소득 금액이 어느 정도 액수가 되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지금 안 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또 하게 돼 있어요, 계속. 그래서 유도하고 있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 임대소득 금액이 얼마 안 될 때, 이제 얼마 안 될 때 요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막 하면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떤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고 안 하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이요. 본문 보니까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그래서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법령에 정하는 부가세법 규정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부터 비추입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요.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의 얼마요? 1,000분의 2, 0.2% 있죠?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한다. 그래서 포인트는 주택 임대 사업자로 미등록하면 몇 프로 가산세요? 0.2%, 1,000분의 2 숫자를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또 이제 사실은 또 처음에 몇 년 전부터 제가 사실은 사업 개시했는데 그럼 몇 년 전부터 미등록 안 한 거 다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요게 이제 그 예외 특례 부칙 규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는 그냥 그 당해연도 그때부터 이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공부하는 수험생은 하여튼 요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임대 수익 금액에다가 몇 프로라는 거? 1,000분의 2라는 거. 요걸 다 여기부터 숫자까지 포인트 좀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상가임대와 주택임대 비교가 나오는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상가임대와 주택임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우리가 상가임대는 원칙적으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가는 임대는 이게 상가임대는 월세 계약 형태로 월임대를 받는 월세 계약 형태든 이게 전세 계약 형태든 보증만 받고 임대했던 상가임대는 무조건 과세예요. 무조건 과세고 상가는 한 채든 두 채든 세 채든 상가임대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예요. 상가는 무조건 과세한다. 근데 주택은요 이게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느냐 전세 계약 형태로 임대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그래서 주택 임대 소득이요. 자, 여기 봅니다. 주택 수 등에 따라서 이제 월세냐 전세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딱 주택 한 개 소유하는 사람이 1개 소유하는 자가 주택 임대를 해가지고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비과세예요. 주택 아까 봤죠? 1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 소득은 뭐한다? 비과세예요. 자, 그래서 과세하네요. 단 근데 예외가 있어요. 고가주택 기준시가 9억 초과는 고가주택과 국외 소지하는 주택은 1주택이라도 어떻게 한다? 과세랍니다. 1주택이라도. 근데 여기를 좀 주의해 보세요. 근데 소위 말해서 보증금만 받고 임대한 전세주택. 그럼 전세주택과 월세주택은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지문에요. 보증금, 전세금을 받고 보증금이나 또는 전세금을 받고 임대했다? 그럼 전세주택이에요. 그런 말 없으면 보증금, 전세금만 받고 임대했다는 그런 말이 없으면 그러면 그냥 월세주택이에요. 우리 소득세는 월임대를 받는 월세주택을 기본으로 서술이 돼 있고 규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보증금만 받고 임대한 전세주택은 예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아까 전세주택은 원칙 과세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외적인 거고 시험 지문에 보증금, 전세금 이란 말이 들어있으면 보고 전세주택이고 그런 말 없고 임대하면 뭐다? 월세주택입니다. 기본이. 자, 그러면 1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인데 단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주택은 1주택이라도 과세한다는 거. 근데 소위 전세주택은 1주택일 때 어떻게 하냐? 전세금 보증만 받고 주택 하나 있는 사람이 임대했다? 비과세입니다. 단 요건 여기 주의해 보세요. 고가주택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전세주택은 고가주택이라도 1주택 임대했을 때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러면. 근데 아까 월세주택은 월임대를 받고 임대한 주택은 고가주택일 때는 어떻게 하고 하나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과세를 해요. 근데 전세주택은 보증만 받고 임대한 주택은 고가주택 포함해서 무조건 하나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주택이 두 채예요. 하나는 자 월세 주고 하나는 전세 줬어요. 그러면 하나는 월세 주고 하나는 전세 줬다. 그러면 그 2주택 소유하는 자니까 월세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과세를 합니다. 물론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익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고요. 자, 근데 주택이 두 채인데 하나는 월세주택 과세합니다. 하나는 보증금만 받고 임대했어요. 전세주택이에요. 전세주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 보증금 전세금에 대해서는 과세 안 해요. 2주택이니까.
근데 주택이 세 채예요. 월세 주택은 무조건 과세입니다. 자, 근데 다만 전세 주택일 때는 자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무조건 아니고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한다? 그때는 과세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그 표를 딱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 이제 문제집 가면 이런 것들 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다 알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7번에 부동산 매매업이 나오는데요. 부동산 매매업이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자, 그래서 시험에서 자세한 내용이 출제될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편하게 한번 봅니다. 자, 보시면은 먼저 부동산 매매업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말하는데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하는데 다만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건설업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6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65페이지 보니까 자, 주택 이해 건물을 신축 판매했어요. 그러니까 주택 이해 건물을 신축 판매하거나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재판매하거나 이런 것들이 매매업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볼까요? 매매업과 또 문제는 좀 이따가 이제 한번 풀어볼 거고요. 우리 공부한 거 자 확인해 볼 거고 일단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부동산 매매업이라는 게 범위가 이렇다 그러면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가 이만큼이다. 자, 그러면요 건설업은 사실 건설업이라는 것은 건설업은 요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은 자 건설업을 포함하고 사실은 건설업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요 건설업만 따로 과세하는데 건설업이라는 것은 딴 거 없어요. 부동산 매매업과 건설업의 구별은 다른 거 없고 주택이란 말이 있고 지문에 신축이란 말 들어가 있고 판매 들어있으면 이건 뭐냐면 건설업이에요. 그 외에 주택 이외 자 이외 건물을 자 신축 판매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주택을 자 봅니다. 아니면 기존의 주택을 자 재판매하거나 기존의 주택을 재판매 신축이 아니라 재판매하거나 그러면 다 이것은 뭐냐면 매매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 외에 토지를 팔거나 뭐 상가를 신축 판매하거나 등등 하여튼 지문에 주택이란 말 들어있고 신축이란 말 들어있고 판매 들어있으면 이거 보고 건설업이고 그 외에는 다 뭐냐면 그 외에는 다 부동산 매매업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보니까 665페이지 자 그런 거고 3번 보니까요. 부동산 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상업소득이고요. 자,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 이런 것들이요. 자세한 거 이런 것들을 뭐 물어볼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편하게 한번 양도세 계산을 모르신 분들은 계산 과정을 모르신 분들은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 비교해서 한번 살짝 말씀드릴게요. 예정신고 의무가 있어요. 부동산 매매업은. 그래서 거기 한번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부동산 매매업자는 토지 등의 매매 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일이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양도세 공부했던 분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었죠? 양도세 예정신고기한하고 얘는 뭐가 달라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렇게 돼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 또 동그라미 2번 토지 등의 매매 차익이었거나 매매 차손이 발생했을 때도 신고는 하여야 한다. 어디서 많이 봤어요? 양도세 공부했던 분들은 양도소득세도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인 때도 예정신고 하여야 한다고 그랬죠? 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건설업 있잖아요. 주택을 건설해서 판매하는 사업 또는 건설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인데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하고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제외한다. 무슨 얘기냐면 그거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딴 거 없어요. 하여튼 주택이란 말 들어있고 신축이란 말 들어있고 판매 들어있으면 뭐라고요? 건설업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는 다 뭐라고요? 매매업이고. 자, 특징이 아까 매매업은 예정신고무라는 게 있는데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무가 있는데 건설업은 집 짓다 말고 주로 도급계약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 짓다 말고 할 수 없으니까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요. 네? 건설업은 없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주택 부속 토지 범위 이런 것도 그냥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로 한다 그래서 건설업을 과세할 때 주택 부속 토지 범위요. 건물의 연면적하고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도시적은 5배, 도시 밖은 10배, 곱해 산자한 면적하고 둘 중 어떤 거? 넓은 면적을 건설업 등 여기에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건설업에서 주택의 부속 토지로 봅니다. 그래서 주택 부속 토지를 보니까 건설업으로 과세하고요. 건설업과 매매업의 차이점은 뭐냐면 건설업은 예정신고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부동산 매매업은 예정신고무가 있다. 뭐 이런 정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의 정도만 한번 이렇게 눈여겨 봐놓고 하여튼 주택 신축 판매란 말 들어있으면 부동산 매매업이고 그 외에는 다 건설업이고 그 외에는 다보다 매매업이다. 뭐 이런 정도 의의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범위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인지 어떤 경우에 비과세되는지 또 전세주택과 관련한 얘기 그 다음에 분리과세에 관한 얘기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음은 소득세법상 고소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 등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을 대항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예? 자,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상권, 지역권, 대우소득 뭐라고 그랬어요? 기타소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 지상권, 대우소득이 사업소득이지. 그죠? 이거 기타소득입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인데 그 부동산 임대업에서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에서 부동산 상해 권리에는 부동산 임차권이나 전세권 대여소득 또 그 다음에 지상권하고 지역권 대여소득인데 지역권과 지상권 대여소득은 공익사업과 무관한 것은 사업소득인데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은 뭐라고요? 이것은 기타소득이라는 거.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다가구 주택은 주택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한 개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는 각각을 1개 주택으로 계산하고요.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개실이 아니에요. 과세기간 개실로 바꾼 적이 있는데 과세기간 종료일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12월 31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주택 양도료 현재 기준시가예요. 실거래가가 아니라 기준시가로 얼마?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이고 고가주택의 임대수득은 주택수 관계없이 과세한다. 그래요? 주택수 관계없이 과세합니까? 그렇잖아요. 일개 딱 주택 하나 소유하는 일개 소유는 이제 주택 임대수득은 비과세인데 단 고가주택과 국외 소지의 주택은 1주택이라도 과세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맞잖아요. 하나라도 과세 일개일 때도 무조건 과세하니까 고가주택일 때는 주택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떻게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한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보아 주택수 계산하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다만 주택임대소득은 연간 600만 원 미만이며 고가주택은 아니다. 왜 이런 단서가 붙었어요? 고가주택이거나 고가주택일 때는 지분율이 30% 초과하거나 연간 주택임대수익이 600만 원 이상이면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단서가 붙은 거고 원칙적으로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대요. 근데 시험에서 자 이렇게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한다. O, X, X입니다. 원칙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주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봅니다. 문제 하나만 더 봅니다. 여러분들. 임대업과 관련해서 오늘 처음 배운 거라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봅니다. 소득세법상 고소자의 부동산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국외에 소지하는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하지 아니한다. O, X요. 아까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인데 단 고가주택하고 국외 소유주택은 1주택이라도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하지 않는다. X 여러분들? 예? 자, 국외 소재 주택은 무조건 어떻게 하냐? 과세합니다. 무조건 과세지, 여러분들. 무조건 과세지. 그 다음에, 자, 공시법 등 법령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권을 대항으로 발생한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예? 자, 우리가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공익사업과 관련하는 것은 뭐라고요? 기타소득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에요. 이건 보다 기타소득이고. 아까 또 나왔네요. 반복되네요. 자, 부동산 임대에 발생하는 상업소득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아유, 국세는 당연히 여러분 우리 기본 소득세, 국세는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 주소지로 가야지, 여러분들. 주소지로 가야지. 그래서 집 가까운 데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주소지래. 주소지지. 거주자일 때는 개인인 거주자라고 그랬잖아요. 자, 거주자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야 한다? 주소지로 가야지, 여러분들. 여러분,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인데, 근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부동산을 임대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지는 당연히 어디로 간다고요? 주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 소지하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기 계획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아까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고 딱 하나인 사람, 또 논밭의 임대소득, 자신의 논밭을 타인에게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받는 사용대가 뭐 한다고 했어요? 아까 비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전에 농업소득세하고 이중과세를 필요하게 해서.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네요.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요거요. 그냥 요 지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둡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에 발생하는 결손금은요. 우리 기본수에는 나오는데 요약집에는 뺐는데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합니다, 여러분들. 공제해요. 왜냐하면 이게 공제합니다. 결손금을.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답은 이게 31회 작년 시험 문제였는데 작년 문제였어요. 정답 몇 번이라고요? 4번이요. 그래서 작년에 출제됐던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풀만 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작년에 다 이건 논밭세 임대 비과세고 이런 거 다 기본적으로 공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우리가 소득세 총설,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소득을 받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되고 올해 충분하고 665페이지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양도소득세요. 아유, 자, 우리 양도세야 뭐 당연히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우리 출제되는 우리 세목이고요. 그래서 양도세를 본격적으로 한번 봅니다. 부동산업은 뭐 아까 금방 제가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업은 아까 교재를 보면서 쭉 설명했었고요. 다 설명을 드렸고요. 부동산 매매업이라는 것 같은 주택 신축 판매 이외에는 다 그냥 부동산 매매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택 이해 건물을 신축 판매하거나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재판매하거나, 자, 주택 신축 판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 부동산 매매업입니다. 다. 자, 그래서 부동산 매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이런 것들 우리가 아까 다 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자, 매매차익 계산 같은 거 잘 모르셔도 돼요. 자, 우리가 양도세 계산 과정을 공부했던 분들 같으면은 이게 이제 양도세를 공부했던 분들 같으면은 자, 매매 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서 뭐 어쩌고 하는데 이 차이점에 보니까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은 장특공제, 장기보유공제, 기본공제까지 공제하는데 토지 등의 매매차익 계산에서는 기본공제가 없네요. 뭐 그런 차이점도 있는데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눈여겨보고.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에서는 양도세 계산하고 비슷해요. 가, 필, 차, 장, 소, 기, 과 이게 비슷해요, 여러분들. 자,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매매업 아까 다 설명드렸습니다. 매매업은 예정신고 의무가 있어가지고 매매일이 속하는 양도일하고 딱 대체하면 똑같죠? 매매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몇 개월? 2개월 내 신고 납부 이런 것들. 자, 매매 차익이 없거나 매매 차손 마이너스가 발생한 때도 신고는 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 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우리 충분히 이 정도 봤어요. 하여튼 건설업은 딴 거 없어요. 하여튼 주택이란 말 나오고 신축이란 말 나오고 판매란 말 나옴보다 건설업입니다. 주택 신판매업.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부동산 매매업이다. 예정신고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확정신고가 다 있는데 부동산 매매업도 예정신고,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데 주택 신판매업, 건설업은 예정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이런 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나오는데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자, 겸용주택도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우리 요약집에 없었지만 뭐 겸용주택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만약에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해서 요것만 좀 한번 보시는데 하나의 매매 단위로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을 신축 판매해요. 주택으로 보면 주택 신축 판매니까 뭐고 건설업으로 과세하고, 상가로 보면 상가 신축 판매니까 뭐로 과세하고 매매업으로 과세하고 그런 건데, 그럴 때 상가 면적이 그러니까 보다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으로 봐서 주택 신축 판매니까 건설업으로. 만약에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때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봐가지고 주거 부분은 주택 신축 판매니까 건설업으로, 상가 부분은 상가 신축 판매니까 매매업으로 과세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의 단위로 해서 겸용주택을 매매할 때는, 자 신축 판매할 때는 자 요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요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주택 면적이 크면 뭐라고요? 전부 주택. 그래서 주택 신축 판매니까 뭐라고요? 건설업으로 과세한다 이런 거예요. 자, 근데 뭐 오늘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넘어갔다 나중에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그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은 뭐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요약집이 없죠?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볼게요. 자, 양도소득세 보겠습니다. 중요한 양도소득세를 보시니까, 자, 양도소득세입니다. 고기 한번 드시고 또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아이고, 오늘 조금 딜레이 되고 좀 늦었네. 자, 허리도 다시 한번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한번 다시 화끈하게 제끼시고, 아이고, 자,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양도소득세는 뭐 우리 시험에서 뭐 양도소득세는 뭐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양도소득세 우리가 주요한 부분들 아까 살짝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양도소득세 우리 시험 문제는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성격 특징 같은 것은 뭐 편하게 여러분들이 기초과정에서 배우는 거고요. 편하게 보시면 되고 성격.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올해 개정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주의해서 작년에 개정 내용, 올해 개정 내용이 있는데 독립한 문제로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 잘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죠. 그래서 양도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개념과 유형이요. 이것들. 자, 작년에 이게 이제 그 시험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잘 보셔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문제가 과세상에서 한 문제, 양도의 유형에서 한 문제, 따로따로 한 문제씩 나올 때가 있어요. 두 문제가 나오죠. 어떨 때는 묶어서 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든 간에 한 문제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보셔야 되고,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한테는 도움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문도 짧고 맞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어렵지 않기 때문에 문제 나오길 바라야 되고요.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시 어느 때를 양도시기로 하고 취득시기로 하느냐. 시험에 이제 2, 3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는데, 자, 양도 및 취득 시기요. 요거 보유기간 판정 때문에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몇 년 보유하고 파느냐에 따라서,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데, 보유기간 그러면 일반적으로 당해자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우리가 보유기간이라고 해요. 그럼 어느 때를 취득일로 하고 양도일로 하느냐에 따라서 보유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 어떻든 간에 좀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되고요. 29회 시험 때 독립화 문제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이 계산 과정에, 계산 구조, 계산 과정에 많은 중요한 논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두세 문제가 매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 계산 과정, 여기서 이제 이게 양도세가 어렵다 그러면 여기가 어려운 거고,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공부할 거고, 이번 순환에요. 자, 그 다음에 양도세 계산했으면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또 양도세 납세 절차. 양도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예정 신고 납부라는 것과 확정 신고 납부라는 게 있죠. 납세 절차 이런 것은 뭐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거고요. 단골로. 종합 문제든 독립화 문제든. 또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느냐. 비과세도 시험에 매년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아주 자주 나오기 때문에 비과세도 특히 또 올해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비과세. 자,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양도세 대여섯 문제 출제됩니다. 자, 먼저 특징,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여기 화면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요. 양도소득세 의미 특징에서, 자, 과세 예상이요. 먼저 양도세 특징을 한번 보시면,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국세고요. 그 다음에 유통과정에서 유통과정에서 과세하는 세금이죠. 취득한다 소유권 오죠. 양도한다 하죠. 왔다 갔다 유통과정에서. 그 다음에 분류과세. 아까 배웠죠. 소득세 과세 방식 중에서 양도소득은 어떤 과세 방식을 채택한다? 분류과세. 그러니까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 같은 다른 소득에 포함해서 합산해서 과세해요. 따로 구분해서 과세해요. 따로 구분해서 양도소득만 구분해서 과세한다. 그 다음에 사업성 없이 양도소득은 비경상적, 비반복적 양도에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사업성을 가지고 팔면 뭐고? 사업소득이고, 사업성 없이 팔면 뭐고? 양도소득이고. 그래서 사업성 여부로 양도소득과 자, 부동산 매매업 같은 사업소득을 구별합니다. 사업성을 가지고 팔면 부동산 매매업이에요. 즉 사업소득이고, 사업성 없이 팔면 뭐고? 양도소득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는 신고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납세문자 세금계산에서 신고납부하고요. 세율은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다 적용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세는 물납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무리 꾸시 넘어가면 안 돼요. 양도세는 물납 안 되고 분할납부는 허용됩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우리가 또 분할납부 요건을 배울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특징을 요 정도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명 다 드렸고, 거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있죠? 여기 2번 테마, 여기부터 봅니다. 별표실 여러분들 원래 기본수 할 때 기본 2개 했었는데, 3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3개 하시고요. 과세 대상 주의해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가 부과될 것이냐. 과세 대상인데, 과세 대상. 자, 그러면 시간이 오늘 조금 처음에 좀 애매하게 시작해가지고 약간 애매하긴 한데, 자, 과세 대상, 자, 그 다음에 요거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요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맞추기 위해서요. 과세 대상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